안녕하세요. 제 앞에는 모토로라 레이저 70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위 20가지 팁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최고 주사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항목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조금 스크롤한 다음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및 균형, 초고속, 부드러움, 효율성 우선이라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항상 120Hz 주사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초고속 부드러움 하이퍼 스무드 모드를 선택하세요. 이제 항상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및 균형 모드도 있는데 이 모드는 현재 상황에 맞춰 최적의 주사율을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스마트 및 균형 모드에서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60Hz 주사율이 선택됩니다. 아니면 효율성 우선 모드를 선택해서 항상 60Hz로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원하신다면 초고속 부드러운 모드를 선택하세요. 제 경우에는 스마트 및 균형 모드를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중간 정도의 완벽한 프리셋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항상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적응형 밝기 기능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항상 이 기능을 끕니다. 제 허락 없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항상 꺼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어떤 분들은 그 효과를 좋아하기도 하죠.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크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바로 활성화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크 모드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크 테마를 사용하면 라이트 모드보다 배터리 소모가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항상 다크 테마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켜지도록 예약하거나 일몰부터 일출까지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나이트 모드를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른 설정들도 계속 살펴보죠. 화면 시간 모드도 있네요. 이것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는 1분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만 더 빨리 소모될 뿐이니까요. 전 1분으로 할게요. 다시 뒤로 돌아가 보죠. 제스처 메뉴에서 사이드바 설정을 확인해 보죠. 꽤 유용한 기능이죠. 여기서 바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치에 사이드바가 나타났네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사이드바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현재 사이드바에는 앱들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 사진, 시계는 필요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신 페이스북과 전화 앱을 넣고 싶어요. 도구나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먼저 허용을 클릭해야 합니다. 좋아요.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이 모두의 모든 제어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나오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사이드바입니다.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밀면 나타납니다. 사이드바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 작은 가장자리를 잡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장자리나 오른쪽 가장자리에 둘 수 있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쯤에 두고 싶네요. 좋아요. 이제 사이드바에 있는 앱을 탭하면 보시다시피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꽤 유용해요. 플로팅 윈도우 덕분에 쉽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전체 화면으로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쉽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죠.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크롬도 여전히 반응이 빨라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동시에 메모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플로팅 윈도우의 가장자리를 잡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을 떼면 최소화되고 너무 많이 이동하면 전체 화면으로 열립니다. 물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조절 막대를 마우스로 직접 붙잡아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상의 위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아주 자유롭고 편리하게 언제든지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꽤 간단하죠? 분명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개의 플로팅 윈도우를 동시에 열 수도 있습니다. 플로팅 윈도우를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개를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 유용한 기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있었더라? 세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 화면 분할하기. 네, 바로 그거예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제스처 덕분에 스플릿 뷰, 즉 화면 분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고 싶은 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크롬일 수도 있고요. 이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켜긴 했나요? 네, 제 말은 제가 실수했네요. 세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 화면 분할하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른 제스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실수예요. 하지만, 네, 세 손가락으로 위로 쓸어 올리면 이제 분할 화면에서 어떤 앱을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계산기를 실행하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화면이 완벽하게 절반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모든 앱은 플로팅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반응형이라서 뭐랄까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죠. 가운데 있는 이 막대를 두 번 탭하면 양쪽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창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밀면 앱 중 하나가 닫히고 나머지 하나가 전체 화면으로 열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 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멀티태스킹에 정말 좋죠.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도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보통 스크린샷을 찍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추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하지만 가끔은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 평평한 곳에 놓여 있을 때처럼요. 휴대폰이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는 한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휴대폰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세 손가락을 이용한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복잡한 버튼 조작 없이 그냥 화면 위에 세 손가락을 가볍게 대고 있기만 하면 순식간에 캡처가 완료되니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아래로 쓸어 내려야 해요. 모든 건 모토로라 모델에 따라 달라요. 어떤 모토로라 기기에서는 길게 눌러야 하고 여기서는 세 손가락으로 쓸어 내려야 스크린샷이 찍히는데 휴대폰을 평평한 곳에 놓았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제 전원 버튼 슬라이드 기능을 살펴볼게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덕분에 빠른 설정과 알림을 표시하거나 구글 지도에서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옵션만 선택해야 해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보시다시피 빠른 설정 메뉴와 알림이 나타납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죠. 좋아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퀵 런치는 아니지만 제 말은 이 기능이 꽤 괜찮긴 한데 뒷면을 탭할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용자 지정 동작을 실행하려면 휴대폰 뒷면의 상단 3분의 1 지점을 2번 탭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 위치를 찾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셔도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뛸게요. 아주 잘 작동하는 퀵 캡처 기능을 살펴볼게요. 이건 손에 든 휴대폰을 가볍게 비틀기만 하면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는 제스처예요. 체험해보기를 클릭해볼게요. 이제 이 동작을 해볼게요. 손목을 비틀면 보시다시피 카메라 앱이 실행된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네요. 꽤 멋진 단축키죠. 이 덕분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빠른 손전등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기능이죠.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화면을 가볍게 탭만 하시면 바로 작동됩니다. 이제 손전등을 켜거나 끄고 싶으실 때는요. 마치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동작을 취해주시면 간단하게 실행돼요. 이 동작을 한두 번만 반복해 주시면 손전등이 쉽게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라 활성화해둘 만해요. 다른 기능들도 계속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접근해서 무음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기능은 외부 디스플레이 모드일 때 작동하는데요.
작동 방식은 외부 디스플레이 가까이에 손을 갖다 대면 예를 들어 벨소리를 끄거나 통화를 음소거할 수 있는 식입니다. 네, 외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모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돌려놓기만 하면 이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든 알림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무음 처리되지만 예를 들어 알람은 여전히 울릴 거예요. 그냥 알림이나 전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기를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놓으면 아까 켜두었던 방해 금지 모드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면 잠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설정하려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이동해서 화면 잠금 설정을 클릭하세요. 화면 잠금 유형은 패턴, PIN, 비밀번호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패턴을 좋아해서 그걸 선택할게요. 이제 패턴을 만들려면 점을 최소 4개 이상 연결해야 합니다. 다시 시도하고 싶으면 지우기를 클릭하세요. 저장하려면 다음을 클릭한 다음 패턴을 다시 그리세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완료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잘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짠! 휴대폰 잠금이 해제됩니다. 비밀번호와 지문을 함께 설정해두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추가하고 싶으시면 다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기기 잠금 해제를 선택한 다음 얼굴 및 지문 잠금 해제를 클릭하세요. 먼저 패턴을 그리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얼굴 또는 지문을 사용하여 휴대폰 잠금 해제를 선택하세요. 지문을 클릭하세요. 위에 있는 얼굴 인식 잠금 해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전원 버튼에 위치한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이제 진동이 느껴지면 손가락을 떼었다가 다시 올려두세요. 가운데 센서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저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물론 손가락을 다양한 각도에서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지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하려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대면 휴대폰 잠금이 해제됩니다. 정말 쉽지만 유용한 기능이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설정 메뉴에 있는 상태이며 가끔씩 시스템 업데이트를 눌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업데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되지만 물론 가끔씩 업데이트 수동 확인을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설치 버튼이 나타날 것이고 물론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폰을 접어서 짠! 포켓 모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홈 화면과 잠금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시간, 배터리 잔량, 그리고 오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위로 밀어 올린 다음 화면 잠금 패턴을 그리세요. 여기 이 모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여기는 알림 섹션입니다. 그냥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탭하면 닫을 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 메뉴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뒤로 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됩니다. 탐색하려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화면을 핀치, 오므리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패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타났습니다. 이제 패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요. 날씨네요. 완료를 클릭하면 아주 간단한 튜토리얼이 끝납니다. 여기서 모든 카드와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작동하니까 꽤 유용하네요. 예를 들어 캘린더를 사용하려면 동기화를 클릭해야 합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치를 활성화해야 나타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편집하려면 설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 폰을 펼쳐보겠습니다. 설정으로 가서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아니요. 여기는 아닙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잠금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몇 가지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탭하면 갤러리에서 직접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고 물론 테마를 클릭해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시계 폰트를 이걸로 바꾸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변경해볼게요. 좋아요. 이게 잠금 화면이고 홈 화면도 바꿔보죠. 저도 커스텀 테마를 선택할 건데 꽤 멋져 보이는 이걸로 할게요. 폰트를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은 아마 이걸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적용을 누르세요. 이제 모든 설정이 적용되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폰을 다시 접어볼게요. 보시다시피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새로운 잠금 화면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새로운 배경 화면도 적용되었네요. 꽤 멋져 보이네요. 좋아요. 외부 디스플레이의 경우 예를 들어 카메라를 사용할 때 꽤 유용합니다. 보시다시피 폰을 반쯤 접어도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스크롤할 때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해보자면 프롬을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하며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죠. 우리 폰은 평평하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마치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는 것과 비슷하죠. 타이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편합니다. 이 기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앱을 사용하는 동안 클릭해 보세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기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죠. 작동하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합니다. 폰을 이렇게 돌리면 촬영을 위한 새로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마치 핸디캠 같죠? 자동으로 시작됐네요. 녹화를 중단하려면 화면에 나타나는 터치패드를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돌리면 이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터치패드가 있다는 걸 믿어주셔야 해요. 녹화를 멈추려면 그냥 탭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위로 가볍게 밀어 올리면 화면이 줌인이 되고요. 반대로 아래로 천천히 밀어내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 동작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줌 레벨이 바뀌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자, 이게 외부 디스플레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기능이라 직접 한번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폰을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까지 작동합니다. 셀카 찍을 때 좋죠. 좋아요. 짠. 다시 돌아가 보죠. 그리고 당연히 원래 붙어있는 화면 보호 필름은 제거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건 저희가 받은 알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설정 과정에서 받는 알림인데 제거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떼지 말라는 경고죠. 좋아요. 홈화면을 일반 홈화면을 개인화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개인화 섹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탭해서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의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더 많은 배경 화면이 있네요. 뭔가 하나 골라볼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좋아요, 이걸로 할까요? 설정을 클릭하세요.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모두에 설정할게요. 뒤로 돌아가면 시스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좋아요. 색상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원형으로 골라볼게요.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변경사항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전에 보여드렸죠. 물론 다른 기능들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좋아요.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도 꽤 유용한 기능이라 보여드릴게요.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길게 누른 다음 위젯으로 이동하세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 목록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위젯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각 위젯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 크기이고 여기는 4 곱하기 2 크기네요. 그럼 유튜브 위젯을 추가해볼까요? 그냥 탭한 다음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크기도 약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위젯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길게 눌러서 원하는 곳 어디든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젯이 얼마나 공간을 차지할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줄 전체를 차지하는 셈이죠. 그리고 레이아웃의 경우 이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앱으로 이동해서 앱 라벨은 아니고요. 개인 설정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이 레이아웃이요. 좋아요. 5 곱하기 7, 5 곱하기 5 곱하기 5, 4 곱하기 7, 4 곱하기 5, 4 곱하기 4, 3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2가 있네요. 저는 4 곱하기 6으로 할게요.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누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 항상 데이터 백업을 해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백업을 만들려면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백업이나 데이터 복사를 찾으세요. 데이터 백업을 클릭하세요. 이건 구글 계정을 이용한 구글 클라우드 백업 방식입니다. 만약 이 화면이 나타나면 사진 및 동영상과 기타 기기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세요. 물론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 백업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기기 데이터가 꺼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해당 항목을 탭한 다음 여기서 바로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타 기기 데이터 백업을 켭니다. 네, 아래쪽을 보면 현재 로그인된 구글 계정이 있는데 이 백업을 어떤 구글 계정으로 생성하는지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같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공간이 부족하다면 공간 정리를 클릭하여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저장 용량 확보를 클릭하여 저장 공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제 백업을 생성하려면 이 녹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작은 원이 나타나고 서서히 채워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화면 하단에 알림도 뜰 거예요. 그러니 그냥 탭하고 이제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화면 잠금을 그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나타날 거예요. 네, 여기 나타났네요. 천천히 채워지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